안녕하세요. 딸 덕분에 불상사에서 벗어난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 기함할 만한 일도 많지만 따뜻한 사연들도 많아서 평소에 무척 즐겨 듣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나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지럽던 제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제 아들은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했던 건지, 내 자신이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못난 엄마인 것 같아 한스럽기도 하죠. 이번에 전 용기를 내어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사연이 비록 따뜻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부디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시집을 온 후 쭉 강가 앞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 바로 옆에 큰 값어치가 없는 땅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말이죠. 우리에겐 일남 일녀가 있었는데 남편은 특히 둘째인 딸을 예뻐했어요. 바로 아들과 딸의 성격 때문에요. 엄마, 아빠, 이거 홍삼이야. 요즘 두 사람 매번 기력 딸려하는 것 같아서 사왔어. 야, 김순영, 넌 겨우 코딱지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 올 때마다 이런 걸 다 사오냐? 너 때문에 괜히 나까지 돈 써야 될 것 같잖아. 넌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내 생각은 안 해? 아들과 딸은 둘 다 경기도에 살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딸은 작은 중소기업을, 아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죠. 딸은 부모인 우리를 무척 살갑게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반면 생전 우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은 그런 딸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괜히 자신이 더 비교된다면서 말이죠. 그랬으니 남편이 딸을 더욱 좋아한 건 두말 해봐야 입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다 아들의 나이 20대 후반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마비되어 어눌한 발음으로 아들을 사람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한스럽다며 아들 걱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딸은 나이 30에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딸과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사위는 유쾌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랑 바다 가서 회도 먹고 바람도 쐬고 오지 않으실래요? 홀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위는 저를 보면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제게 무척 잘했습니다. 혹시 딸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제가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사위는 일부러 더 자주 찾아와 혼자 무료하게 지내던 제 말동무가 되어주고 절 데리고 산이며 바다며 바람을 쐬러 다녔죠. 솔직히 남편 잃고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느라 많이 외롭고 우울하던 차에 사위의 그런 행동은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사위가 못마땅했던 모양이더군요. 아주 다들 효자나셨네. 먹고 살기가 덜 팍팍한가 보지? 이 집에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만 왕따네 왕따야. 방연아,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말을 못되게 하면 대가는 언젠가 너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법이다. 아들은 자기 여동생에게처럼 사위에게도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런 아들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죠. 사위는 자신 때문에 아들과 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 괜히 걱정을 하더군요. 그럴수록 딸은 자기 오빠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냅둬. 오빤 예전부터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 싫어했어. 자긴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자기하고 비교된다면서 말이야. 나 같으면 내 부모님께 잘해줘서 고맙다고 당신한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겠다. 오빠는 어쩜 저렇게 날이 갈수록 못나죠? 순영아,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자꾸만 가족들 사이에서 겉도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던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생각하니 더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건 아들이 30대 중반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딸이 손녀를 막 출산했던 해였죠. 어머님, 이거 베트남 커피예요. 신혼여행 선물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일 잘 먹으마. 부동산 공인중개사였던 며느리는 사소한 일에도 셈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기념품으로 사왔다던 베트남 커피는 저도 아는 제품이었어요. 동네 친한 여자들이 여행을 갔다가 기념품이라고 대량 사왔던 저렴한 제품이었죠. 하지만 선물엔 가격보다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전 애써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이 메고 온 가방을 내보이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확실히 면세점이 싸긴 싸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 가방 완전 명품인데 비교적 저렴하게 득템했어요. 예쁘죠, 어머님? 새언니, 지금 저희 엄마는 스틱커피 사다 주고 새언니는 명품백 샀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 커피 동네 마을회관 가면 다른 분들이 기념품으로 사온 거 아직 잔뜩 쌓여있는데 차라리 작은 립스틱이라도 하나 사오지 그러셨어요? 저는 딸의 허벅지를 슬쩍 꼬집었지만 손녀를 안고 있던 딸은 이미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아가씨는 저랑 동갑이시면서 너무 발상이 구식인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 시골 바닥 다니시면서 이런 명품백 필요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좋은 거 드린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 돈 한 푼 더 보태주실 것도 아닌데 기왕 돈을 쓸 거면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낫죠. 집이 가난해서 자식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주신 어머님이 명품백 메고 다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욕해요, 아가씨. 뭐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한테 투자해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좋은 선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을 못 보태주고 싶어서 못 보태줬어요?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빠 병원비에 요양원비 전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지우려고 없는 살림에 혼자 감당하시다가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거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 부동산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쪽 일 하려면 셈이 아주 정확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득실을 따지는 게 버릇이 되어버려서 투자란 말에 비유했을 뿐이에요. 괜한 오해 마세요, 아가씨. 설마 아가씨 선물을 하나도 안 사왔다고 저한테 서운해서 투덜대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면 완전 놀부심보예요. 아가씨는 아가씨 결혼할 때 저한테 선물 같은 거 안 사다 주셨잖아요. 뭐 그땐 우리가 모르는 사이긴 했지만.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소비하는 것보단 딱딱 필요한 곳에 적당히 쓰는 게 훨씬 현명한 거잖아. 넌 왜 괜한 말을 해서 일부러 신경 써서 선물 사온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랑 윤서방처럼 낭비벽이 심한 줄 알아? 여보, 괜히 기분 상하지 마. 알았지? 제가 원래 예전부터 남 생각은 안 하던 애야.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아들과 며느리 언행에 딸과 사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더군요. 반면 아들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이 생기니 아주 기고만장해져 있었죠. 저는 분위기를 정리하고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너희들 말은 이해하마. 다만 세아가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렴. 넌 네가 셈이 빠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 네 말과 행동은 무례한 거다. 예의란 때와 장소에 맞게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지성이야. 앞으론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뱉어도 되는 말인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그때 말을 하렴. 그리고 방연히 넌 그놈의 말 때문에 예전부터 나랑 네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혼이 났지? 결혼했으면 전과 똑같이 어리게 굴지 말고 이젠 성숙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 제발 부탁이니 마음을 좀 넓게 써.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입을 삐죽이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집으로 휙 돌아가 버렸죠. 딸은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다며 옆에서 혀를 찾고 사위는 제 속이 상했을까 걱정이 됐는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며느리와 아들의 돈 타령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제게 욕을 먹어서인지 며느린 제게 대놓고 무례한 말을 하진 않더군요. 하지만 제게 직접 대고 말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며느리는 누가 봐도 저 들으라는 듯 푸념을 해댔어요. 아, 허리야. 아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이지? 당신 진짜 나한테 잘해. 나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더 잘난 남자 만나서 시집갈 수 있었다고. 이전 다 당신이 붙여. 아, 짜증나. 아휴, 많이 힘들지? 알았어.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쉬고 있어. 나도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 누구나 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당신을 너무 고생시킨다. 미안해. 나도 이런 깡시골에 있는 집 정말 지겨워. 어릴 때부터 정말 싫었다고. 저를 더욱 화나게 했던 건 며느리의 말보다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내뱉던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묻히고 있던 비닐 장갑을 획 벗고는 전을 붙이던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서 뒤집개를 뺏어 들고 소리쳤어요. 이것들이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고?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별 볼 일 없는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가난한 이 집이 싫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아예 명절이라고 찾아오지도 마라. 알았어? 저는 화가 나서 씩씩댔어요. 건방진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제가 단단히 아들을 잘못 키웠다 싶었습니다. 천성이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건만 자기 부모 가슴에 상처내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생각이 틀려도 확실히 틀렸다 싶었죠.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들으셨는진 미처 몰랐네요.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무지성하게 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니께 한 말은 아닌데 어머님이 들어버리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머니 참 염치도 없으세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집안 어른 대접은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해준 거 하나 없는 며느리한테 미안해서라도 먼저 전화해서 명절에 내려오지 말고 푹 쉬라고 말해줬을 텐데. 아무튼 먼저 오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님이에요? 맞죠? 전 제가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명절에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여보, 가자. 우리 때문에 어머님 심기 더 불편해지시겠다. 아휴, 엄마. 내가 겨우 이 사람 달래고 있었는데 좀 불쾌해도 참지. 이 시골까지 일부러 명절 새로 온 며느리한테 꼭 그러셔야겠어요? 우선 저 가요. 전화 드릴게요. 뭐야? 아휴,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뒀누. 전화할 것도 없다. 너희 둘 다 썩어 빠진 정신머리 고쳐먹기 전까진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도 마.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저는 하다만 음식들이 널려있는 주방과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펑펑 울고 말았어요. 아무리 가난하면 부모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라지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이 저런 형편없는 인간으로 자라서 그보다 더한 배필을 만나 똥밭에 구르고 있는 꼴을 보니 우라가 터져 죽을 것 같았죠. 다음날 사돈댁에서 곧장 저희 집으로 온 딸과 사위는 전날 있었던 일을 듣고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 그걸 그대로 가게 내버려 뒀다고? 엄마 혼자 남은 음식들도 다 하고? 그럼 무릎 아픈 내가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으리? 그러다 내 무릎 먼저 나갈 일 있냐? 음식이야 평생 해온 거 혼자서 뚝딱 하지. 내가 이까도 얼마 안 되는 명절 음식 혼자 다 못해서 걔네 시켰겠니? 어른이 일하는데 가만히 있기 뻘쭘할까봐 일부러 밀가루까지 다 묻혀둔 젖만 좀 부치라고 제일 쉬운 일을 시켜놓은 건데 그게 싫다고 거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투덜투덜. 다음부턴
걔네가 또 음식하러 온다고 해도 내 쪽에서 먼저 사절이야.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진 전 어영부영 아들 부부와 다시 조금씩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여전히 제게 뾰로통했지만 손주 보고 기분 풀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의 얼굴을 봐서 저는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를 애써 참았네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동이 울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휴대폰 액정에는 제게 전화를 먼저 걸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의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쩐 일이니?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웬일인지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사근거리더군요.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잘못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요.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 동남아로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뭐? 여행?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그냥 주말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룬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제 남편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제가 못할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어머니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이 여행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제가 아는 여행사 통해서 싸게 갈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어머님 동네에 친한 친구분들 2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함께 다녀오세요. 네? 어머님,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은 며느리 마음 좀 받아주세요. 우선 생각 좀 해보마.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아리송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5년간 한결같이 절 시모 취급조차 안 하던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니 영 미심쩍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여행을 가라며 부추기더라고요. 엄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왔는데 엄마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럼 집사람이 무척 좋아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말씀처럼 그동안 제가 너무 속이 좁은 불효 자식이었어요. 저도 앞으로 집사람이랑 같이 엄마한테 더 잘하고 효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까지 한데 입을 모아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니 얘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나 싶더군요.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딸 또한 굉장히 놀라는 눈치였죠. 아무튼 걔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속는 셈 치고 윤호 엄마랑 미래 엄마랑 같이 다녀오려고 한다. 걔들이 진심이면 내가 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 또 서운해할 거 아니니. 어머니 잘 다녀오라고 나한테 글쎄 용돈까지 보냈더라. 돈 아깝다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나한테 스티커피 사다 줬던 애가 말이야. 그래? 언제 가는데? 나흘 뒤가 출국이야. 날짜가 좀 이르긴 한데 싸게 나온 티켓이라 얼른 예약해 둔 거라더구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렴. 엄마가 귀국할 때 사올 테니까. 그렇게 저는 예정된 날짜에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동네 여자들은 굉장히 신이 나 있었죠. 방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아주 호강하네. 아침에 저희 동네로 택시까지 불러준 며느리는 제게 비행기 탑승 수속에 대한 주의점과 탑승 시간까지 다시 일러주며 전화로 저를 챙겨주더군요.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180도 돌변한 며느리 행동이 영 적응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차역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잘 가고 있어? 이제 거의 기차역 다 왔어. 서울에서 도착하면 거기서도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라면서
글쎄 며느리가 택시비까지 또 따로 챙겨줬다. 그런데 딸은 저보다 더 며느리 행동이 개운치가 않았던 것 같더군요.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은 가뜩이나 석연치 않았던 제 마음속 불안의 불씨에 그만 불을 지피고 말았죠.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니 엄마도 알잖아. 세연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아나무인으로 굴었었는지. 그런 사람이 영화 한 편 봤다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다고?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나 너무 찜찜해. 엄마, 설사 세연이가 진짜로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수백만 원씩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엄마랑 엄마 친구들까지 이렇게 공짜로 여행을 보내줄 리가 없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엄마, 너무 수상해. 비행기 타지 마. 계산적인 새언니한테 괜히 이렇게 갚을 신세 같은 거 지지 말고 난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더군요. 안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딸의 말을 들으니 여행길에 오르는 게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딸의 말대로 이번 일을 가지고 나중에 며느리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자 저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호 엄마, 미래 엄마,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 여행 나중에 다시 갑시다. 뭐? 갑자기? 바로 딸의 말대로 이 여행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두 여자는 저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미안해. 아무래도 이번엔 집으로 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조만간 우리 시간 내서 다시 여행 일정 잡읍시다. 그때 내가 비용을 다 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비행기 값은 내가 댈게. 뭐야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공짜 여행 데려가 준다고 사람 들뜨게 할 땐 언제고. 그러게 여행 간다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아침부터 화장까지 다 하고 나왔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래. 정말 미안해. 집에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그래. 내가 밥도 거하게 한번 살게. 옷가지를 산 돈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저는 입이 대빨 나온 두 여자와 다시 택시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두 여자를 각각 집 앞에까지 내려다 준 후에 말이죠.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기야말 만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오라이! 오라이! 저희 집 앞엔 포크레인과 이삿짐 센터 트럭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 근처엔 안전모를 쓴 인부들과 각종 공사 자재들이 이곳저곳에 있더군요. 거기다가 절 제일 경악하게 한 건 바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자, 안에서 이삿짐 뺄 동안 여기 담장부터 빨리 허물자고요. 시간 없습니다. 예, 너 지금 내 집에서 뭐하니? 저는 며느리를 보고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그제야 절 발견한 며느리는 저를 보고는 까무러치게 놀라며 굉장히 당황을 하더군요.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분명 아침에 택시 타고 기차역으로 출발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출발을 하든 다시 돌아오든 간에 지금 내 집에서 뭐하냐고. 저기요, 그 이사 박스들 뭐예요? 그걸 왜 내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까? 전 이제 막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삿짐 센터 직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삿짐 센터 직원은 도리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네? 아니, 안에 있는 짐 전부 싸서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두실 거라면서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일 의뢰하실 때부터 엄청 보채시길래 후딱 끝내려고 했는데 왜요? 뭐가 어째요? 하지 마세요. 내 집 짐을 나도 모르게 왜 빼겠다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네? 하지만 저 사모님이... 저는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다시 획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그게 어머님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이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잠시만요. 횡설수설하던 며느리는 잽싸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이라고 속삭여댔어요. 그러더니 30초도 걸리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호통을 쳤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쟤 뭔데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너한테 전화까지 하라고 해? 너희 대체 무슨 꿍꿍이야? 엄마, 있잖아요. 그게 엄마 집 위치가 좋아서 거기 카페 차리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내 부동산 일하는 거 알죠? 아내가 그랬어요. 엄마 집 위치가 완전 노른자 땅이라고. 엄마도 알잖아요. 거기 요새 무슨 테마파크인가 워터파크인가도 들어온다고 계속 난리고 주변에 펜션도 엄청 생긴 거. 그쪽 요즘 많이 개발돼서 놀러 오는 사람도 늘었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휴전 한옥 스타일 있죠? 집사람이 요즘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런 스타일 카페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엄마 집 좀 그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한 거예요. 뭐? 이것들이 진짜? 그걸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진행해? 아니 내 집을 왜 너희들 멋대로 리모델링 한다 어쩐다냐고? 너희들 이러려고 나 여행 보내려고 했구나. 이 썩을 것들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저희 지역이 점점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 위치가 강가 앞이었던지라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풍경 또한 좋았죠. 그래서인지 안 그래도 최근 부동산 업자들이 몇이나 저희 집으로 찾아와 땅을 팔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펜션이나 카페 짓기에 알맞은 부지라면서요. 물론 저는 남편과 살던 이 집을 허물고 싶지 않아 전부 다 거절했지만은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빠삭했던 며느리는 그걸 알고는 아들과 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를 세웠던 겁니다. 아니, 엄마가 땅 팔라는 걸 죄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빠랑 살던 그 집 리모델링해서 카페 차리자고 미리 말했으면 엄마가 허락했으려고요? 거절할 거 뻔히 아니까 말 안 하고 우선 몰래 진행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카페를 차리냐고. 엄연한 내 집을.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한스러워서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못 감겠다. 예전부터 인색하기 짝이 없이 굴더니 어디 저보다 더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 치마폭에 푹 쌓여서 애미도 못 알아봐. 네가 어떻게 그 집을 탐을래?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엄마,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엄마도 나중엔 우리한테 고마워할걸요? 엄마가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가진 건 딸랑 그 집 하나가 전부잖아요. 카페에서 수익 나면 다달이 엄마한테도 생활비 좀 챙겨줄게요. 예? 읍내 작은 방도 하나 구해드릴게. 우선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엄마. 엄마, 아들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못 해준 거 이렇게 아들한테 좀 준다고 생각합시다. 예? 뭐라고? 넌 널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평생 내가 살던 집을 너희들 멋대로 빼앗아가서 너희들 배만 불리고 나한테 몇 푼 떼어주는 걸로 니들 양심을 챙기겠다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막말로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장남인데다 대를 이어 아들까지 낳은 마당에 당연히 그 집엔 제 지분이 가장 크죠. 순영이 걘 어차피 남의 집 귀신이 되랜데 어차피 물려받을 거 미리 좀 받아서 먹고 살자는데 왜 도움을 안 주세요? 이 호로 자식아, 내가 널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 오냐, 보탬 안 되는 부모는 부모 취급도 안 한다 이거지? 알았다. 너 또한 하등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앞으로 나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련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치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아들하고 정신없이 싸우는 사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던 며느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며느린 제 눈치를 보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며느리의 손짓에 포크레인 기사는 저희 집 옆에 담장을 허물려 포크레인을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만두지 못해! 그 모습을 본 전 마당에 소화전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들어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곤 며느리와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인부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화기를 뿌려댔죠. 이 애끼 연놈들아, 이거나 다 처먹어라. 어머니!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들 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왔어? 집주인 허락 없이 집이나 기물에 손대는 거 다 불법인 거 몰라? 다들 콩밥 한번 먹어볼래? 며느리와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인부들은 모두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저는 생명을 다한 소화기를 그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두 번째 소화기를 뽑아들어 며느리와 그들이 숨돌릴 틈이 없게 연이어 또다시 소화기를 발사시켰죠. 어머니, 그만요. 이래도 안 가? 다들 내 집에서 냉큼 사라지지 못해? 눈이 뒤집힌 저의 모습에 소화기 분말 범벅이 된 인부들과 포크레인 기사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짓거리를 하며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 또한 혀를 내두르며 얼른 차를 빼서 사라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하얗지 며느리는 떼국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엉엉 울더군요. 저는 혼이 나간 며느리를 보고는 이를 뿌득뿌득 갈았죠. 불려시 같은 년이 뭐? 영화를 보고 반성을 해? 사죄의 의미로 여행을 보내줘? 내가 살다 혓바닥에 뱀 수십 마리나 앉은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엄마, 이깟 낡은 집 하나로 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알아내준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시끄러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데 왜 니들이 먼저 부모 노릇을 해라 마라 난리야? 너희들 나한테 뭐 맡겨놨냐? 너희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다. 인간 구실 못하는 것들끼리 아주 쌍으로 지랄이 났어.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얼른 안 꺼져? 어디 그 꼴로 수갑 한번 차볼래? 가택 침입하고 기물 파손 미수 혐의로 잡혀가 본 뒤에야 그때 정신 차릴 거야? 제가 경찰을 운운하니 그제야 며느리는 한심하게 울어제끼며 멀리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사실 가택 침입이니 기물 파손 미수니 하는 말들 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던 겁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겁을 주려고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던 노인네가 그런 법학 지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허탈한 마음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부르며 저 또한 엉엉 울었죠. 네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에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말입니다. 소식을 들은 딸과 사위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손녀와 함께 다음날 저희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진짜 그 연놈들 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음흉해도 그렇게 음흉할 수가 있어? 괜찮다. 에휴, 다 내 팔자야.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그게 왜 엄마 탓이야. 그놈이 태어나기 그렇게 못나게 태어난 탓이지. 괜한 자책하지 마, 엄마. 그날 사위는 온종일 소화기 가루로 엉망이 된 제 마당을 쓸고 정리해 주었어요. 제가 만류해봤지만 착한 사위는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하지 말게 윤서방, 내가 나중에 정리함세.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몸 쓰는 일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한데요. 그리고 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날 저는 제가 본 모습 중 가장 험악하고 무서운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야, 이 똥통에 튀겨서 사지를 절단 내버려도 시원찮을 자식아. 네가 오빠라고 좀 대우해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엄마를 속이고 엄마 뒤에서 그딴 짓을 벌여? 이게 어따 대고 오빠한테 욕짓거리야? 가뜩이나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할래? 오빠? 오빠? 야, 오빠 대접 받고 싶으면 너나 엄마한테 엄마 대접부터 해. 넌 네가 필요할 때만 손윗사람 대접받고 싶고 부모 된 돌이 찾냐? 오히려 낳고 길러준 엄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자식아 아니야? 너 혼자 태어났어? 너 박혁 거세야? 엄마 도움 없이 아래서 태어났냐고? 너 한 번만 더 자식이랍시고 엄마 눈앞에 나타나봐. 그땐 내가 너 정말 흙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땐 엄마 집 마당에 소화기 분말가루가 아니라 네 뼈가루가 굴러다닐 거니까 배짱이 있으면 어디 한번 와봐 이 쫌생아. 그리고 너 결혼 한번 잘했더라. 앞으로 서로 방생해서 괜히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평생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돈의 노예로. 넌 더 이상 이 집 식구 아니야. 딸은 전화를 끊고도 화를 참지 못해 한참을 씩씩댔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그렇게 말싸움을 잘하는 줄 정말 처음 알았어요. 속상한 와중에도 너무 놀라 벙찐 저를 보며 사위는 허허 웃어 보이더군요. 보셨죠? 순영이 무서운 거? 그래서 전 순영이한테 절대 안 대듭니다, 장모님. 사위의 농담에 전 어이가 없어서 그만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받지 않을까 했지만 아들에게 절연을 선고했던 것처럼 며느리와의 인연도 잘라내버리고자 저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며느리는 제게 울며 불며 다짜고짜 애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자식 목숨 한번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 집 그대로 공사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미 공사 계약금까지 다 치렀는데 공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계약금 날리는 거 기본에 저희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어요. 자재비에 인건비 등등 공사 대금 전부요. 이삿짐 센터에 지불한 비용은 이미 전부 날렸고요. 어머님 여행 떠나시는 날짜에 맞춰서 서두르려고 그쪽에서 내건 무리한 요구들을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에다 서명해버린 탓에 진짜 큰돈 물게 생겼다고요. 어머니, 저희 그만한 돈 없어요. 요즘 집 계약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저 부동산도 적게 생겼고 남편도 곧 회사 때려칠 줄 알고 회사 생활 막 하다가 지금 미운 털 다 박혀있는 상황에 앞으로 진급은 꿈도 못 꾸게 생겼는데 저만한 손해를 어떻게 다 감당해요. 어머니, 제발 어머님 손주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님 손주가 앞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꼴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손주까지 내세우며 애원을 하더군요.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를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러게 감당도 못할 짓을 무턱대고 왜 버렸어? 자업자득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차라리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기 전에 나한테 사정을 했더라면 그땐 내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부모니까 내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가득하니까. 근데 이건 방법이 틀렸다. 겉모술수로 사람을, 그것도 부모를 뒤통수 치고 너희들 이득만 챙기려는 그 태도, 사람 간의 신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너희의 경솔한 마음가짐까지 전부 잘못됐어. 내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난 더 이상 너희들 안 볼 거다. 어린 손주야 안타깝다만 너희들 자식이니까 그것 또한 너희들이 감당해야지. 왜 너희 날 부모 취급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자꾸 자식임을 앞세우니? 난 더 이상 너희들 부모 노릇할 생각이 없으니까 2번 다시 내게 연락하지 말거라.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 자식이지만
자식을 내치는 일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찌 쉬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 또한 사람이기에 그 아이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말이죠. 외할머니, 저랑 강가에 잠자리 잡으러 가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삶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집 옆으로 딸과 사이가 손녀와 함께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작게 농사를 짓고 있던 값어치 없다던 땅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곳에 딸과 사이는 작은 펜션을 지어 펜션 장사를 하며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장모님, 사이가 옆집에 살고 있으니 아주 든든하시죠? 그만해. 벌써 몇 번째 생색이야? 엄마한테 든든하다는 말을 듣는 게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럼 장모님 칭찬은 사위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도 몰라? 그런 말이 있다고? 아유, 우리 사위한테 그깟 칭찬이야.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해줄 수 있지. 고맙네, 윤서방.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애엄마도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전원 생활을 시작하니까 매일같이 마음이 참 평화롭고 좋아요. 하영아, 외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아빠랑 가자. 잠자리 잡으러. 딸과 사이는 이후로도 줄기차게 제게 전화를 해대고 찾아오던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이 휴가를 내고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경찰이 온 후에야 사태가 마무리되었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제 걱정에 도통 다시 경기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농담식으로 던진 말을 사위는 덥석 실행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회사도 못 나가고 우리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거면 내가 농사 짓던 땅에 펜션이나 지어서 입에 풀칠하고 살게. 내가 땅은 내어줄 테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장모님? 뭐? 사위는 한동안 딸과 상의를 하는 것 같더니 정말로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의 집까지 팔아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판 돈과 퇴직금, 모아둔 재산과 대출금까지 전부 더해 그 땅에 펜션과 자신들이 살 집을 짓더군요. 그렇게 몇 달 전 펜션이 완공되자 딸의 가족은 새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봤자 바로 옆집이지만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농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땅을 빌려준 값이라며 다달이 딸과 사이가 주는 용돈을 받고 펜션의 청소 일을 도와주며 살고 있어요. 물론 딸과 사이는 기함을 하며 말렸지만 저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죠. 안 늙으니까 몸을 놀리면 뭐해? 치매밖에 더 와? 제 고집을 꺾지 못한 딸과 사이는 그럼 인건비라며 저에게 월 150만 원씩을 더 얹어주었어요. 저는 고작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그것도 두어 시간밖에 돕지 않는데도요.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모으고 있답니다. 나중에 저희 손녀에게 줄 요량으로 말이죠. 요새 사람들의 취향을 잘 반영해서인지 다행히 딸 부부의 펜션은 점점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덕분에 비록 비수기의 평일엔 방이 남기도 하지만 성수기와 주말엔 늘 만실을 유지하고 있어요. 펜션이 잘 되는 건 전부 딸 부부의 정성스러운 고객 응대와 내부 관리 덕분이죠. 1년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순영이네한테 집 옆에 땅 내어주셨다면서요? 예전엔 아버지가 그렇게 딸만 예뻐하시더니 결국 엄마도 똑같네요.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이 아니면 자식도 아니라 이거죠? 아들은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렇게 예뻐하던 딸이랑 사이랑만 행복하니까 좋으세요? 정작 엄마가 망하게 한 아들 부부는 지금 겨우 숨만 쉬고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안사람은 결국 불경기 때문에 부동산 접었어요. 공사 위약금 갚느라 돈도 엄청나게 날렸고요. 게다가 전 회사에서 단단히 찍혀서 앞으로 진급도 못할 텐데 외벌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눈칫밥 먹으면서 꾸역꾸역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자식 망하게 하고서
엄마가 두 발 뻗고 잠이나 주무시겠어요? 엄마 못 그러실걸요? 이런 저한테 미안하시면 한 1,00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나중에 더 후회하시기 전에요.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에게 인연이 끊기고서도 아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곤 영원히 아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죠. 내가 널 내친 건 네가 인간된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해륜을 저지른 내게 난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 그때도 말했지만 네가 처한 상황은 모두 너와 며느리가 한 일에 대한 업보야. 그러니 난 너에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 한 장도 보내지 않을 거다. 엄마는 지금도 두 발 뻗고 누워서 너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이 엄마 잠에 대한 걱정은 넣어두렴. 그리고 앞으로 난 널 내 호적에서 아예 파버릴 생각이니까 2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말거라. 부디 앞으로 네 아이만큼은 잘 키우며 살길 바란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에게선 더는 연락이 없었죠. 오더라도 앞으로는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만약 세월이 흐른 뒤 언젠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아들이 절 찾아온다면 제가 과연 아들을 부모로서 포용해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 꼭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비록 제게 사죄를 하러 찾아오진 않더라도 말이죠. 그게 제가 부모로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초등학생인 손녀의 재롱을 보며 딸과 사위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품으로 갈 수 있겠죠. 그때 남편에게 조용히 사과를 하려고 해요. 끝까지 아들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전 어린 시절 해맑게 엄마를 부르며 웃던 아들의 모습을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갈 생각입니다. 3년 전 그날 딸이 공항으로 가는 절 말리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 여러분 모두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한 전조증상 그리고 주변에서 날아드는 힌트들을 놓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나쁠 건 없으니 말이죠. 딸의 의심으로 제 불상사를 피했던 것처럼요. 그럼 저와 다르게 다른 분들의 가정엔 항상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